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저는 환갑을 넘긴 분식점 사장 김정혜입니다. 7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돌아가신 남편의 유일한 유산을 담보로 사기를 쳤고, 며느리는 제가 평생 갈고 닦은 비법 육수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복수는 영화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낸 순간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25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아들 인찬이는 외동이었죠. 남편은 인찬이가 대학생일 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남긴 건 작은 빌라 하나와 분식점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낮에는 분식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소와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률 용어도 익히고 계약서 보는 눈도 생겼죠. 하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저건 조심해야 하는구나 정도만 알았을 뿐이죠. 인찬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어요. 하지만 회사 생활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 적금을 깨서 미천을 대줬어요. 카페도 해봤고 온라인 쇼핑몰도 해봤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인찬이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급기야 7년이 흘렀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SNS를 보니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인찬이가 갑자기 분식점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있었죠. 엄마, 오랜만이야. 소개할게. 내 아내 유진이야.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7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유진이라는 여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인찬이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과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엔 제대로 된 사업 구상했어. K푸드 문화공간이야. 요즘 한식이 뜬다고 하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나 필요하니? 최소 2억은 있어야 해. 엄마, 아빠가 남긴 빌라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유산이에요. 제가 죽으면 인찬이에게 물려줄 단 하나뿐인 재산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찬아, 그 집은 내 아빠가. 어머님, 저희 정말 이번엔 성공할 자신 있어요. 인찬 오빠도 그동안 많이 배웠고요. 어머님도 투자자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 나면 당연히 다 드리죠. 며느리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오랜 친구인 법무사 박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 선생님, 제가 계약서 하나 검토받고 싶은데요. 전계 씨,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선생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전계 씨, 아들이라도 계약은 명확하게 해야 해. 내가 특별 조항 하나 넣어줄게. 횡령이나 운영 위반 시 모든 권한이 원금 투자자한테 즉시 귀속되는 조항이야.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 조항 너무 노골적이면 애들이 의심할 것 같아요. 좀 애매하게 마치 제가 보호받는 것처럼 써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인찬이 부부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조항을 설명하면서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찬아, 여기 이 조항은 엄마를 보호하는 거야. 혹시 뭐 잘못되면 엄마가 피해 안 보게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못할 리 없잖아요. 인찬이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서명했습니다.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들은 이 조항을 오히려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구멍으로 착각했더군요. 대출금이 나왔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제 앞으로 나온 돈이지만 인찬이 부부가 관리했죠. 그들은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했습니다. 보증금 8천에 월세 300,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개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인찬이는 저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주방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개장 준비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저는 당연하다는 듯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의 사업이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끓였어요. 평생 분식점을 하면서 갈고 닦은 비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유진이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어머님 하더니 나중엔 저를 하인 부르듯 했어요. 이모님, 이거 닦아요. 아, 그리고 저기 설거지도요. 이모님이라니요. 저는 시어머니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특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사골과 달뼈를 12시간 넘게 우려낸 거였죠. 그 육수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나타났어요. 휴양지에서나 입을 법한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뭐야, 이 냄새. 진짜 고약하네. 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이게 비법 육수인데. 비법, 이모님, 요즘 누가 이런 구식으로 해요? 냄새 천박해 죽겠네. 그러더니 유진이는 제가 12시간 공들인 육수 냄비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콸콸콸. 제 평생의 노하우가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그 맛이 하수구로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있잖아요. 이모님, 돈도 없으면서 왜 말이 많아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인찬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뭐라도 말해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인찬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유진이 말도 일리 있어.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가운 결심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작업복 안쪽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보던 증거 수집 방법이었어요. 유진이와 인찬이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유진이와 인찬이가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오빠, 회계 좀 손봐. 우리 개인 계좌로 빼돌려도 어머님은 모를 거야. 그래도 그건 좀... 오빠, 정신 차려. 저 분한테 기대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손해볼 순 없잖아. 녹음기는 모든 걸 담았습니다. 횡령모의 회계 조작, 그리고 저를 조롱하는 말들까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업장은 개장했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화려한 인테리어에 비해 음식 맛이 떨어졌거든요. 인찬이 부부는 제 육수를 버리고 대량 생산된 싸구려 국물을 썼으니까요.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인찬이를 불렀죠. 인찬아, 이자를 내야 하는데. 엄마, 나도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 솔직히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었어요. 어머님이 담보 잡힌 건데 어머님이 해결하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인찬이와 유진이가 크게 싸웠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오빠 엄마한테 돈 받아 쓰는 것도 한심하고. 뭐? 내가 하자고 한 거잖아.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일부러 인찬이 앞에서 이자 독촉장을 들고 울먹이는 척했죠. 인찬아, 엄마 어떡해. 이러다 아빠 유산까지 날리겠어. 엄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인찬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밀쳤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방해만 됐구나.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싸서 허름한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인찬이에게 보낸 문자는 단 한 줄이었죠. 엄마는 고시원에 있어. 미안하구나. 인찬이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힘든 시간이었어요.
고시원 좁은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저는 박 변호사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증거는 충분한 거 맞죠? 이제 소송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혜 씨, 법이라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아. 횡령 증거를 확인하고 계약서 검토하고 법원에 제출하려면 시간이 걸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초조했어요. SNS를 보니 유진이는 사업장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거든요. 제가 빠지고 나니 오히려 더 신나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또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요? 저 돈도 없고 집도 날아가는 건데. 정혜 씨, 지금 포기하면 다 끝이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법원이랑 협의 중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벽만 바라보며 울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어보니 분식점 단골이었던 순자 언니였습니다. 정혜야, 너 여기서 뭐하냐? 소문 듣고 찾아왔어. 순자 언니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라도 먹어. 컵라면만 먹는다며? 따뜻한 밥을 받아들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제가 너무 바보 같죠?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어요. 바보는 무슨, 정혜야. 내가 지키려는 건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인생이고 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것이잖아. 포기하지 마. 순자 언니의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2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드디어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혜 씨, 이제 됐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났어. 내일 공정관리인이랑 같이 가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2개월 사이 제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인찬이 부부는 투자자들을 모아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곧 대박 날 거라며 허풍을 떨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저와 박 변호사 그리고 공정관리인이 사업장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왜 여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혜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특별 조항을 보시죠. 투자금 횡령 및 운영 위반 시 모든 권한은 원금 투자자에게 즉시 귀속됩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이건 횡령 증거 녹취록입니다. 유진 씨와 인찬 씨가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명확하게 담겨 있죠. 녹음기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계 좀 손봐. 우리 개인 계좌로 빼돌려도 어머님은 모를 거야. 유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인찬이는 말을 잃었죠. 지금부터 이 사업장의 모든 운영권은 김정혜 씨에게 귀속됩니다. 두 분은 즉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인찬이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여기 얼마나 공들였는데! 그건 김정혜 씨 돈으로 한 거죠. 그리고 횡령한 금액, 빌라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인찬이 부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화장이 번진 얼굴로 사업장을 빠져나갔고 인찬이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인찬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찬아, 내가 건드린 건 내 돈이 아니야. 얘 아버지 유산이고 내 인생이야. 이제 우리는 법정에서 보자. 손해배상 소송 나갈 거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인찬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빈 사업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의 절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혹시 잘못된 선택인가 자책하던 밤들, 순자 언니가 건넨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법으로만 이긴 게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이긴 거였죠. 한 달 뒤 저는 그 사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다 떼어내고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로 꾸몄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죠. 정혜네 집밥.
정말 오랜만에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간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제 방식대로 육수를 끓였어요. 사골과 달뼈를 정성껏 우려냈죠. 개업 첫날 순자 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혜야, 축하해. 내가 해냈어.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맛있다고 집에서 먹는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박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정혜씨, 손해배상 1차 합에 들어갔어. 인찬이 부부가 월 50씩 갚기로 했대. 김정혜 그래요. 천천히 갚아도 돼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저는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거기엔 사장 김정혜라고 수놓아져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끓입니다. 하지만 이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자신을 위해서죠. 가끔 후회가 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다만 알게 됐습니다. 복수는 영화처럼 통쾌하지 않았어요. 2개월간 고시원에서 절망하고 법의 느린 속도에 좌절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믿을 만한 전문가가 있었고 순자 언니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